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2024년의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여전히. 일부 후퇴 조짐이 뚜렷해 보이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만 특히 지속적 평화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습니다. 러시아의 느닷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컸죠. 지금도 크고요. 이제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시대가 됐다는 걸 우리도 알게 된 겁니다. 언제부턴가, 아니 정확하게는 2020년 대감염병이 지구를 불길하게 휩쓸기 시작하고부터 선진국 한국의 물리적 평화는 결코 한반도 내에서만 실현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합니다.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벗어난 국제 질서에 우리만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고 실현시켜야 할 겁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아직 우리는 국제 감각에서만큼은 선진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은 우리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죠. 그런데도 한국의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시각이 전체 한국인에게 컨센서스화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기묘한 불균형 깨트려봐야죠. 적당 덕후가 도와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한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하승조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씩씩하시네요. 네. 어제는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기원과 해법이 종교와 민족, 영토 분쟁이라기보단 정치 문제였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놀라운 해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여기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개인적 생각인데요. 네, 뭐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다른 의견들을 섞일 수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뭐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거기에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물론 저도 하성의 생각이 100% 공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100% 공감이 아니라 그래서 공감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 부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하셨던 그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에 먹구름이 아니죠. 이거 번개를 집어 던졌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번개라 그러면 약간 트럼프가 토르신 같은 느낌이군요. 오물을 투척해야 되는 걸까? 네. 원래 또 트럼프가 뭐 당선 유력이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뜨고 있으니까 더 암담해지는 거죠. 진짜.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형 아이언돔 과연 필요한가?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초창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리고 우리 언론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도했던 게 아이언돔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하마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민병대 이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낸 굉장히 이제 조악한 무기 체계일 거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또 군사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뭐 거의 미국 다음 갈 만큼 강력한 에이서 레이더 개발한 나라입니다. 비공식적이지만 핵무기 보유국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아이언돔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사드 배치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엄청나게 큰 진통을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면 아이언돔 이스라엘의 미사일 대공망인 거죠. 네. 미사일을 방어하는 망. 이게 어떤 무기 체계인지 네. 이걸 이제 개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네.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는 건가요? 네. 오늘은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 역할을 바꿔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답을 하고 하소장님이 질문해달라. 근데 MC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역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소장님이 국제 질서에 대해서 해안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밀리터리 덕후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기체계와 밀리터리 덕후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국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어떤 무기 체계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게 맞는지 그래서 이제 그 도입이 필요한지 요게 이제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공PD님이 이제 그동안 이제 밀리터리 쪽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덕후 생활을 해오셨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 미떡 생활을 계속 해왔죠. 예, 맞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덕후적 관점에서 네.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선 그 말씀부터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마스가 쐈다는 미사일부터 시작을 로켓하면 약간 좀 귀여워 보이고 미사일하면 엄청나 보이잖아요. 네, 사실 똑같은 얘기죠.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그렇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약에 의해서 폭발력으로 압력을 위해서 쏘는 탄, 그러니까 이게 포탄이건 총알이건 그런 걸 떠나서 탄 자체의 추진체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점화돼서 날아가는 모든 걸 미사일 또는 로켓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네, 다만 이제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은 무기 같고 로켓이라면은 상업용이나 연구용 같잖아요. 아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탄두에다가 화약을 많이 실으면 그게 무기가 되는 거고 탄두 부분에다 그거 대신에 인공위성을 실으면 로켓이 되는 거고요. 네. 하마스가 만든 로켓은 이제 까삼이라는 무기체계인데요. 네. 까삼 조악한 수준의 보병 휴대용 로켓입니다. 휴대용 로켓 최고의 가성 비템은 구소련이 만들었던 RPG-7이죠. 네네네. 이게 영화에서도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그 RPG. 예, 뭐 흔히 뭐 미군이 얕잡아봐서 알라의 요술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좋고 조작이 쉬운지 사실 사격술만 하더라도 일정 부분 훈련을 받아야 20발 쏘면 10발 맞출까 말까 하잖아요. 예. 근데 RPG는 대충 써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프리카나 중동에 아프리카 같은 소년병들이 흔하게 들고 나오는 무기가 RPG-7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충 눈에 보고 싹 당기면 나가요. 예. RPG가 일단 값싸고 가볍고 조작도 쉽고 사실상 비서국권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사정거리가 짧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시거리 정도입니다. 눈에서 보고 쏠 정도면은 아무리 멀어도 몇백 미터 이내.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몇십 미터, 100미터 이내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게 넘어가면은 사실 얘가 딴 데로 가거나 빗나가거나 해요. 그러니까 얘는 유도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조준을 해서 쏘는 거니까. 그리고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RPG 그럼 다 피하더라고요. RPG가 생각보다 날아오는 게 느립니다. 그 박격포탄 있잖아요. 예. 예. 숙련된 병사들은 박격포탄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약을 이용해서 투포환을 멀리 던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날아오는 속도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탄이나 총알처럼 그렇게 음속을 찢으며 돌파할 정도 속도는 아니니까 충분히 속도를 들이면 저기겠구나 그럼 피하면 되겠다라고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근데 RPG는 그거보다 빠르긴 한데 얘도 피할 수 있을 정도고요. 그 RPG를 대량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이걸 가지고 막 수킬로 떨어진 적을 타격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만든 게 가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초기 버전도 사거리가 5km는 돼요. 후기형까지 가면 10km가 되고 그 이후에 한 것들은 뭐 20km, 30km까지 날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무유도 무게기 체계이기 때문에 정밀하진 않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조선시대 화차. 예. 화차가 좀 더 멀리 가는 거고 화차 끝에 폭약이 있어서 일종의 자격탄을 쓰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하마스 소위 말하는 그 동네 이제 민병대들이 거의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비료, 비누,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재료만으로 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 폭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사진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연히 폭발력이나 이런 건 그렇게 세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TNT라고 부르는 그 수준까지는 안 가고요. 네. 당연한 건데 어쨌건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추진체 역시 설탕, 비료, 초속 등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을 구성해서 탄도 역시 TNT로 만들 수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료에서 추천한 폭발성을 물질들을 사용해요. 하지만 이거 무기죠. 이렇게 조악한 무기라고 아이고 별거 없기는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중세 시대의 무기인 활로도 사람이 죽고요. 전 근대 시대의 무기인 화승총으로도 사람 죽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현대 소총 중에 뭐 AR 계열의 가장 좋은 소총이 HK416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걸로 사람 죽지만 200년 전에 그리고 300년 전, 400년 전 조선 시대 임진을 외할 때 썼던 조총으로도 사람 얼마든지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것도 또 요즘은 저기 국가가 특히 도시가 굉장히 조직화돼 있어가지고 가스관을 갖다 터뜨렸다. 이러면 이제 대형 화재가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실 테라 조직의 제일 목표는 유리 저장고와 LPG 저장고 같은 곳이긴 하죠. 그런 거 하나 터뜨리면은 뭐 그래서 대부분 유리 저장고나 LPG 저장고는 군사 보호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가시면 갑자기 군인이 누구 태어나서 정지 어디 가십니까? 더 못 갑니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네. 대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가삼은 이제 사제 로켓이다 보니까 네.
속도가 그렇게 안 빠를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이걸 갖다 요격하는 체계로 아이언돔이 나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드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사드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 요격 체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이나 ICBM, 아이발브 같은 게 이렇게 성층권까지 뚫고 나갔다가 알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날아가는 걸 맞추면 힘드니까 정지 딱 있을 때 그때쯤에 쏘면 유격하는이 높아져서 그래서 고고도. 포물선을 그릴 때 포물선의 맨 끝 꼭지점에 그렇죠. 있을 때 이때 그래서 이제 종말 맞추겠다. 단계 처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중고도도 있겠죠. 네. 중고도라고 하는 거는 10km부터 3, 40km 정도까지. 거기까지 날라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군사 미사일들이 대부분 그 정도 높이로 날라오겠죠. 네. 이런 걸 요격하는 체계가 중고도 요격 체계인데 이거는 이지스함 이지스함. 이나 패트리어트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드가 들어올 때 사실 그게 군사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게 북이 남쪽에 핵미사일을 쏘는데 그거를 잠깐만 핵미사일을 그 남쪽으로 200km, 300km밖에 안 되는데 내 그거를 성층권을 뚫고 나가서 굳이 그걸 쏜다고? 그냥 걔네가 가지고 있는 대충 노동 2535 같은 거 포물선 그려서 중고도로 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드가 이거는 정말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맞고요. 아무튼 중고도 방어 체계는 그럼 우리나라 무엇이 있는가? 패트리어트는 미군 포대죠. 네.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자랑스러운 이지스함대가 있습니다. 이지스함에서 쏘는 SM2, SM3 같은 미사일들이 이런 걸 담당하고요. 네. 그럼 저고도가 있겠죠. 네네. 저고도라는 거는 이건 나라마다 체계가 다르긴 합니다만 10km 이하. 그러니까 이제 가스 로켓이 고도가 10km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겠죠. 얘네는 예. 그런데 근데 10km까지 올라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가진 장사정포와 그리고 방사포.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적어도 방어 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근데 이걸 이제 앞서서 실현한 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인 거고요. 처음에 하마스 발표는 5,000발 일자 발사를 주장했었죠. 네. 근데 이스라엘군 발표는 2,200발 정도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5,000발 중에 요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마 2,200발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스함 로켓이 무유도 로켓이잖아요. 네네. 요새 우리 핸드폰에도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차량과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 GPS나 관성 합법 장치 같은 게 들어 있겠습니까? 그냥 리모 로켓이에요. 대충 예. 방향 잡고 가다 맞으면 좋고 아님 말고. 이 하마스가 5,000발 일자 발사를 주장했지만 실제로 5,000발을 쐈는지도 모르겠고 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군 발표대로라면 약 60%의 정도는 전혀 목표 바깥으로 퍼졌거나 중간에 불발탄으로 떨어졌거나. 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2,200발을 포착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군 발표는 요격률은 무려 90%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뉴스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사제 로켓이고 뭐 속도도 느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발표를 믿는다 그러면 진짜 90%의 미사일을 요격했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성과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생각되시죠? 예. 맞아요. 근데 엄청난 성과인 동시에 이게 의미 있는 성과야라는 게 주장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아이언 돔으로 보호하고자 한 게 주요 군사 시설과 군사 기지 행정 시설이라고 한정하면 네. 그건 다 막을 수 있어요. 음. 근데 광범위한 민간인 지역에 떨어지는 걸 다 막을 수 있냐?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행정 시설과 주요 군사 시설 기지 같은 거 보호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 치환하면 이게 유류 저장고나 정부 주요 시설, 군 공항, 주요 항만, 주요 공업지대. 하지만 민간인 지역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자 나라 아닙니다. 우리보다 그렇게 돈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상대 아랍 국가들보다 부유하다고 해도 민간인 거주 지역을 100% 방어할 만큼 포대를 못 만들어요. 그건 바보짓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요격률 90%를 정말 이스라엘은 성공으로 볼 것인가? 민간인 피해가 실제로 낮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국으로 치환해 볼게요. 우리가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 네. LAMD 하니까 되게 말이 거창해 보이죠. 말 그대로 로우 엘티튜드 미사일 디펜스. 네. 그래서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뜻입니다. 네. 이러니까 좀 쉽죠? 네. LAMD 하니까 어렵고 군사용어들이 다 그래요. 어쨌건 우리가 한국형 LAMD를 수도권에 촘촘히 했어요. 그래서 정부 청사, 뭐 청와대,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그리고 주요 유류 저장고, 주요 뭐 방공부대, 통신시설, 서버시설 다 막았어요. 네. 근데 그게 수도권의 고밀도 거주 지역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죠. 뭐 전체가 다 고밀도 거주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새 신축 아파트들 20, 30층, 40층 되는 게 기본인데
그런데 딱 서너 군데 미사일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그거 그럼 우리가 LAMD 성공한 걸까요? 우리 유격 성공률이 97%였는데 북이 뭐 미사일은 아니죠. 그쪽은 방사포나 장사정포일 텐데 네. 그거를 뭐 500발을 쐈는데 우리가 다 막았어요. 다 막고 단 3%만 실패했어. 근데 3%가 다 민간인 거주구역에 떨어졌네요. 그 우리 성공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스라엘 가자지구 인접한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밀도 지역이고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네. 우선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정말 100% 완벽하게 다 막을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걸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 설치하려면 우리 국방 예산 아니 그러면 우리 장병들 밥 굶기고 이지스함 더 안 만들고 도상 안 참고 안 만들고 지금 KF-21 보람에서 중간에 포기할 겁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그 적어도 미사일 방어만 막을 거예요? 또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 이제 가삼 로켓이라고 하는 네. 딱 봐도 조악해 보이고 네. 그래서 당연히 속도도 느릴 것 같아 보이고 한 거니까 좋은 기술 하이테크를 쓴다고 그러면 저걸 요격하는 게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실제로 이제 이번 실전에서도 이렇게 검증이 됐으니까 네. 그런데 북한은 가삼 로켓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기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일단 당장 장사정 포만 해도 대포잖아요, 대포. 그렇죠. 포탄이니까 속도 훨씬 빠르죠. 예, 여러분 그냥- 그 포탄이 로켓보다 속도 빠릅니다. 예, 이 대포 알이 날아오는 걸 갖다가 막는다고? 그거 말씀드렸지만 예. 가능은 합니다. 그래도 가능해요?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무서운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단국가 비극인데 우리 핵심 시설은 다 거의 수도권에 있잖아요. 네. 서울 중심부까지 휴전선에서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정말 짧은 데는 20km고 네. 길어봐야 40km도 50km예요. 맞아요. 이게 다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사정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영화 강철비 이런 데서도 보면 갑자기 진짜 그 다연장 포인가요? 에메랄리스. 예, 네. 그게 막 갖다 내리꽂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온다 그러면 대공 무기 체계로 막는다고? 일단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중에서 진짜 말 그대로 90%를 막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10%만 떨어져도 그냥 서울 같은 이런 대밀집 지구에서는 그 피해가 안 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줄겠지만서도 그 피해는 뭐 사실 숫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클 것 같거든요. 민간인의 피해는 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북한이 설사 뭐 인도주의적인 나라라서 민간인 거주 지역을 피해서 폭격을 한다 이럴 리도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의문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패트리어트나 사드처럼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보다는 얘기가 돈이 적게 들긴 합니다. 그리고 설치도 상대적으로 용이해요. 그러니까 아이언돔 같은 한국형 LAMD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일단 로켓이나 박격 포탄 같은 건 느리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유혹하기 쉬워요. 잡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북에서 쏘는 방사포나 장사정포 같은 것도 잡을 수 있습니다. 유혹 확률이 꽤 있어요. 놓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장사정포가 좀 더 힘들 거예요. 탄속이 더 빠르니까 유혹할 수는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경우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군 발표대로 하면 공격 유격 성공률이 90%가 넘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쓰는 그 아이언돔은 일단 북한의 장사정포나 방사포를 막기 위한 체계는 아니죠. 그렇죠. 가스함 로켓 이것보다 좀 더 진일보한 게 이제 A120 이란에서 직접 도입한 사거리 120km 그 이하 되는 이런 진짜 본격 미사일 네네. 로켓 이런 걸 막기 위한 거였어요. 음.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아래일 겁니다. 네. 이쪽이 고도도 낮고 예. 그런데 이 유격 미사일의 한 발이 최소 2천만 원 추정합니다. 그러면 예. 2,200발 이거 그중에 90%를 유격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2,200발을 쏜 거죠. 그렇겠죠. 네. 예. 단순 계산으로 하면 이게 얼마죠? 계산 안 나오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장비 유지 보수와 인건비에 로켓 공격 탐지형 레이더 그리고 우리 미사일 체계를 유도하는 레이저 유도 체계도 있어야 되죠. 예. 이걸 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언돔 회복하기 위해 최소 몇 년 걸릴 것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른 국방비를 다 포기하면 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다른 무기 사업 빼고 탄 빼고 뭐 그 군인들 월급 안 주고 밥 안 주고 이거 다 채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번에 다 소진한 거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드리겠구나. 이스라엘이 군사 강국이죠. 그리고 GDP 대비 국방 예산 어마어마하게 쓰는 나라입니다. 네. 22년 기준으로 세계 15위예요. 미국이 8천억 불 씁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우리가 약 500억 불 쓰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그 돈을 우리는 1년 국방 예산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돈만 있을 것 같죠. 우리나라 절반 수준입니다. 250억 불. 그래도 이스라엘의 인구 규모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이스라엘도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아이언돔 구축 못했습니다. 그리고 LAM도 구축하는 거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가요? 돈을 더 내라고 하거나 어. 뭐 그렇겠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는 아마 지금 쓰게 된다 그러면 이건 우선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형의 아이언돔의 도입을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실효성에 매우 의문이 든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언돔을 우리가 LAMD를 한국에 수도권에 설치했어요. 네. 이걸 얼마나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촘촘하게 박았다고 칩시다. 네. 적어도 작년에 이스라엘군이 가스함 로켓을 방어한 만큼 수준, 가자 지구를 방어한 만큼 수준 설치했다고 쳐요.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주요 시설, 정부 핵심 시설, 군사기지, 민간 데이터 센터 이런 것까지는 방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고밀도 거주 지역이 지금 수도권에 인구 100만 넘는 도시가 몇 개나 있죠? 뭐 일단 서울만 해도 네, 50만 넘는 도시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도시들이 다 30만 넘죠. 넘지 않는 도시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100km 뭐 그 정방향으로 100km를 잡아도 이 100km가 고밀도 거주 지역이에요. 이곳에 단 몇 발만 떨어져도. 그리고 하마스 작전이 매우 성공했다고 보는 게 가스함 로켓이 주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함 로켓을 쏜 거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이 공습 경보로 피신하게 만들고 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군의 모든 신경이 가스함 로켓 요격을 하고 가 있을 때 이스라엘군이 자랑하는 스마트 장벽을 넘고 심지어 패러글라이딩까지 동원했죠. 그렇게 넘어서 이스라엘 민간인 거주 지역을 습격해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민간인을 납치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마스의 군사 공격은 가스함이 조공이고 민간인 살해와 납치가 주공이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마스 공격은 성공한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한국으로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장사정포, 방사포, 방어 막하면 뭐합니까? 그 틈을 틈타서 북한의 특작부대가 뭐 많이도 하지 맙시다. 한 3개 중대에만 수도권 각지역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면 그걸 우리가 완전 소탕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수도권에서 탱크를 동원해서 전차를 동원해서 수도권에서 시가전 벌일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예. 불가능하죠. 사실은. 우리 군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만약 민간인 고밀도 거주 지역이나 학교나 병원에 습격해서 그들을 인질로 잡고 대체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처럼 못합니다. 끔찍하죠? 예. 너무 끔찍한 얘기만 해보겠네요.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2부 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고요. 네. 예, 조금 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사실 사드도 그렇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아이언돔이나 이번에 LAMD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다들 문제가 이게 방어용 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방어용 무기가 특징이 돈이 엄청나게 든다. 이게 이제 제일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공격 무기에 비해서 방어 무기가 뭐 거의 최소한 10배 이상이지 않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요새는 무기가 다 비싸서 공격도 비싸고 방어도 비싸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공격 무기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데 네. 방어 무기는 말 그대로 방어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그렇다 방어 무기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런데 달리 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전쟁을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돈 얘기가 계속 나오게 마련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어 무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우위가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강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라는 건 신무기 개발이란 그런 거잖아요. 누가 좋은 창을 만드느냐, 누가 좋은 방패를 만드느냐. 네. 그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군사 예산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제 규모의 1년에 국방 예산을 500억 달러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실 네. 우리도 뭐 엄청난 출혈을 갖다가 엄청난 이제- 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 각지 중고등학교에 수영장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적어도 실내 수영장 하나 만들어 줘야 그게 선진국 아닙니까? 그리고 동네마다 각 동마다 도서관, 공공도서관 요새 많이 생겼죠. 각 동네마다 실내 체육관, 아이스링크 정도 들어가야 선진국 아닙니까? 아직 우리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네. 그리고 수도권을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지역 도시들 중에 아직도 전철 없는 도시
도시철도 없는 도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가야 진짜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생각할 게 많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일단 저희들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제일 위협적인 존재는 북한인데 북한을 갖다가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런 각종 무기 체계를 만드는 거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걸로 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걸 세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선생님 저희가 그 LA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2부 때 가서 한번 더 계속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하승주 소장님과 제가 잠깐 역할을 바꿔서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저는 편하고 좋습니다. 편하고 좋으세요? 예. 예, 뭐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되고 게다가 또 이 즉흥 질문 이런 걸로 인해서 깜짝 놀라고 이러는 것들도 없기 때문에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깜짝 놀라시는군요. 그럼요. 예, 근데 네. 대충 여태까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네. 속으로는 허거덩 하고 놀랄 때가 꽤 많았습니다. 네, 원래 덕후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덕후들의 특성이 네. 남들이 절대 물어보지 않을 것 같은 질문만 골라서 하는 그런 거죠. 구력이 쌓이다 보니까 안 놀란 척 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숙련이 된 것 같습니다. LAMD 얘기 좀 더 해볼게요. LAMD가 비싸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왜 비싸냐면 아이언돔을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아이언돔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름 되게 정겨졌습니다. 아이언돔에 발사 차량이 하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지휘 차량이 있겠고 레이더 차량이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렇게가 보통 이제 한 개 포대인데 한 세트.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유경미사일 발사 차량이 하나밖에 없으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게 발사관을 20개, 네. 발사관을 지닌 미사일 발사 차량 3대에서 5대, 그리고 지휘 차량 하나, 대포병 레이더 차량. 요렇게가 한 개 포대입니다. 그럼 대충 해서 차량만 해서 한 6대 정도? 6, 7대?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수송 병력을 나르는 트럭은 제외하고 네네. 그러니까 진짜 포대만을 이루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포대를 그 돈 많이 쓰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도 10개 포대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물론 군사기밀은 정확하진 않지만 네. 그러면 한 개 포대가 이론적으로 동시에 200여 개 목표물을 추적 요격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번에 2200발을 탐지하고 90% 요격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10개 포대가 모두 동시에 있는 대로 다 대응을 한 쏘는 건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사실 아껴둘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날아오는 공격에 대해서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 가용 자원을 몽땅 다 쏟아부어서 최대한 막아냈다. 요렇게까지는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군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인 게 예. 추정치긴 합니다만은 아이언돔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예측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20개가 들어있으니까 어이쿠 그 하나가 벌써 몇 억인 거죠. 예. 근데 가스함 로켓 하나는 제조 단가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만 원 이하예요. 그리고 심지어 60만 원, 80만 원 이하로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최근에 드론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도 잘 증명됐죠. 네네. 상업용 드론 중에서도 소형 폭발물, 예, 예. 그러니까 수류탄이나 여러 가지 묶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가격이 상업용 드론이 성능 좋은 게 $100도 안 해요. 맞아요. 그러면 10만 원도 안 하는 무기 체계를 요격하기 위해서 수십억짜리 대포병 레이더와 한 발에 9천만 원짜리 미사일과 고도로 훈련받은 인원들이 촘촘히 배치돼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네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드론은 예. 아이언돔 유격 못합니다. 드론은 안 되나요? 드론은 훨씬 느리지 않나요? 너무 자꾸 느려서. 너무 느려서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드론 같은 거를 대응하려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무기 체계 별로 없어요.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아니요, 이거를. 그 이미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아. 한국군이 자랑하는 자주 대공포, 30mm 자주 대공포 비호.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네. 사우디가 우리 비호를 사우디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만있어 봐. 이거 우리 그 주요 시설 되게 많은데 네네. 이 드론 공격 되게 취약하겠는데? 그렇죠. 저걸 어떻게 막어? 저거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미국이 우리한테 줄 리도 없고. 그걸 저거 하려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은 오일국이라도 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만있어 봐. 그 한국에서 무슨 그 바퀴 달린 자주 대공포 있지 않았어? 그게 있어요. 이제 비호인 네. 거예요. 예. 그게 비호라서 이게 그 이런 적어도 저속으로 날아드는 드론 상대하기 최적화된 무기인 거죠. 30mm 포스잖아요. 네네. 30mm 탄 물론 5.56mm, 7.62mm 도청탄보다 비싸겠습니다만 이게 한 발에 무슨 뭐 100만 원, 200만 원 할 리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원하게 열어 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mm 자주대공포 비호 정도가 유일한데 근데 이걸 우리가 만든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사실 한국군에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요? 아니 이걸로 잡을 수 있는 게 저속 비행기밖에 없다니까요. 아. 근데 북한이 저속 비행기라고 하면은 그 AN2라 그래서 캔버스천 씌운 목재 비행기 있잖아요. 그 저기 거의 뭐 활공에서 날아가는 글라이더 비슷한 그 그런 비행기 거죠. 아닌가요? 예, 특수부대 몇 명씩 싣고 떨어뜨리는 예, 예. 걔밖에 못 잡아요. 어. 그건 아니면 저속으로 날아드는 회전익기, 아, 예, 예. 프로펠러기.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그 음속을 넘나드는 제트기 이런 거 못 잡습니다. 아. 의미 없어요. 그랬는데 드론 시대가 도래하니까 오히려 이게 의미 있는 무기 체계가 돼버린 거죠. 아, 정말 드론 요즘 실제적으로 그 중국산 드론들 있잖아요. 네. 취미용 말고 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 그렇죠.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럼요. 그래서 와, 우리 이런 게 되나 군에서도 싶을 정도로. 드론 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드론 비행 대회를. 네네네. 유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북의 장사정포나 방사포, 그 말씀을 안 드렸군요. 우리가 북한 수도권에 전면 배치되어 있는 방사포, 장사정포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되게 헷갈리지 않으세요? 장사정포는 뭐고 방사포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 그 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포는 다연장 발사관입니다. 아, 근데 이거- 한꺼번에 와르르 쏘는 거 그거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무유도예요. 예, 그러니까 가스함은 가스함인데 매우 네. 정교한 가스함. 한꺼번에 이제 왕창 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아. 그리고 장사정포는 말 그대로 장거리. 장거리 대포. 그렇죠. 포인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K9 자주포가 사거리가 40km 정도잖아요. 네. 이거 세계 수준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40km 사거리를 가진 자주포를 만드는 나라 몇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저기 몇 킬로 그러니까 하지만서 40km면 강화도에서 광화문 정도까지 가면 한 그쵸. 40km 조금 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포를 쏘면 강화도까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저기 차로 길 하나도 안 막혀도 거의 1시간 가까이 그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걸 말 그대로 로켓도 아니고 포가 대포로 음. 쏴서 그 정도로 간다라고 하는 장사정포는 그것보다 10km에서 20km를 더 나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느낌이. 예. 근데 장사정포에도 문제점은 있어요. 장거리를 날아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장약을 많이 쓰는데 그 대신에 탄두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 못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폭발력이 약합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탄속이 생각만큼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폭발 압력뿐만 아니라 정말 탄도 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미사일 발사체를 날리듯이 네네. 정확히 예쁘게 포물선을 그려서 공기가 좀 불안정하거나 그러면 또 빗나가기도 하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장사정포, 방사포가 위협적인 건 문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대량으로 한꺼번에 운영을 하고 그리고 걔네가 겨냥하고 있는 우리 지역이 민간인 고밀도 거주 지역이에요. 그렇죠. 서울이니까. 예, 그리고 그 한국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지. 사실 그 무기 체계로 단일 무기 체계로 보면은 그쵸. 근데 원래 북한이 그런 친구들이죠. 예, 한꺼번에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써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그런 수준인데.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발사 무기라고 네. 하는 게 미사일은 크게 나눠서 이제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순항 미사일은 그 말 그대로 지가 뭐 저기 갑자기- 윙 날아가는 거죠. 네, 갑자기 본격 밀독생 이걸 가는 건가요?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네. 이런 거. 사실 뭐 드론에다 폭탄 실은 자폭용 드론 이런 느낌도 좀 나요. 근데 드론은 아무리 멀리 날아봤자 10km잖아요. 아니, 드론 이렇게 프로펠러 날아가는 거 말고 그냥 네. 무인기라는 의미에서. 무인기. 예. 근데 일단 미사일이니까 무인기보다 훨씬 빠르죠. 예. 그리고 순항 거리에 따라서 몇백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순항을 하니까 저궤도를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피탐성. 그리고 아주 이제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 또는 그쵸.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정확도를 높일 수 탄도미사일 있다. 같은 경우는 한 번 쏘면은 목표물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못 바꿔요? 바꿔- 못 바꾸죠. 못 바꿀 것 탄도인데 같은데. 당연하죠. 네. 근데 네. 순항 미사일은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디를 요격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유용할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제 1타겟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쏘면은 1타겟에 맞든가 안 맞든가. 그렇겠죠. 근데 순항 미사일은 심지어 제3 목표까지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1타겟이 중간에 무력화되거나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빨리 항도를 바꿔서 2타겟, 3타겟을 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반면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최종 무기가 이제 탄도 미사일일 텐데 탄도 미사일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서 내리꽂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예예. 그러니까 탄도라는 건 말 그대로 탄도학 발리스타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점에 떨어졌다 떨어지는 거. 예. 그건 이제 모든 탄도고 그렇게 써주면 모든 대포도 포도 탄도 비행을 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탄도 미사일들, 소위 말하는 핵폭탄 실은 큰 미사일,
이런 거를 생각을 음.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드로 대응을 하겠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날아오는 방사포나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는 LAMD.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고도 중간고도 있을 수 이제 있잖아요. 순항 미사일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게? 예, 순항 미사일 유격 체계는 또 네. 다양합니다. 음, 다양하고 그거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고도 방어 체계, 네. 중고도 방어 체계, 고고도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가 가장 고고도 방어 체계고 예. 중고도는 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 우린 패트리어트 포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지스함 있죠. 이지스. 예, 거기 SM2 미사일. 음, 물론 이지스함에서 SM6 같은 걸 쏠 수 있긴 해요. 우리 군은 안 가지고 있지만 네. SM6가 흔히 얘기하는 위성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까지 날아가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 그 로우 엘티튜드 미사일 디펜스 네. 말 그대로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게 아이언돔보다는 진일본 체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LAMD가 개발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작년에 아덱스라고 있죠.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네. 이거 계속 하잖아요. 예, 예. 아덱스 여기에 이제 우리 군이 2026년 목표로 방사업계와 같이 이 LAMD를 개발 계획 중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군발표라는 게 개발 계획 발표가 반드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될 수도 있고요. 그럼 군사 기밀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건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실전 배치되는 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예산이죠. 돈 때문에. 아이언돔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제가 아까 일부에서 아이언돔 미사일 발당 단가 얼마 말씀드렸죠? 2천만 원. 그러면 우리 한국형 초기 LAMD에는 아마 국내 개발 미사일인 해궁이나 해성 같은 게 들어갈 거예요. 네. 중거리 요격 미사일로는 굉장히 좋은 무기 체계입니다. 네. 가격도 괜찮아요. 이 한 기당 가격이 얼마 할까요? 3천만 원. 이게 모든 무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이 찍으면 단가는 떨어집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해성이나 해궁을 비싸서 그렇게 많이 도입 못하고 해궁이나 해성을 발사하는 플랫폼도 아직 많지는 않아요. 네. 이걸 발사하려면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LAMD에 특화된 포대 발사 차량, 네. 이동식 발사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안 그러면 해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함정들밖에 안 됩니다. 옛날 함정 말고. 그렇겠죠. 아무 예.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필요할 거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런 함정들이 많이 없는데 미사일을 막 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현재 단가가 수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발당. 예, 발당. 그러면 아이언돔 미사일 발사 차량 한 대에 미사일 20기 들어간다 그랬죠. 네. 해성은 해궁 이거보다 크니까 뭐 10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예. 그러면 그 한 대를 채우려면 미사일 가격은 얼마예요? 거의 뭐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돈 100억씩 그냥 휙휙 날아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우리 수도권 전체를 방어한다고 생각하면 그 수도권만 방어하면 됩니까? 저기 동부전선은 방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그 강원도 고성에는 사람 안 살고, 그렇죠. 우리 휴전선이 매우 깁니다, 사실. 네 그리고 웅진에는 사람 안 살고, 음,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북의 장사정 포탄이나 방사포 로켓을 1000발 정도 유격한다고 생각하면은 탄값만 수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발사포대, 레이더 운영 방식, 거기에 들어가는 간접병 다 포함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탄값만. 순전하게 이제 폭탄값만 그 정도가 된다. 그리고 당연히 하마스가 쏘는 가스함 로켓이나 이런 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장거리를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에이서 레이더 무조건 들어가야 할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에이서 레이더 개발했습니다. 근데 개발하고 또 배치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와 LAMD 진짜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 드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또 달리 생각을 하면 저는 계속 그랬는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100% 완벽한 건 없어. 그러나 군사적으로 이런 방어 무기 체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들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발과 실전 배치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네. 개발은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연구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R&D는 계속 개발을 해서 그걸 우리가 언젠가 적용할지 안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LAMD를 계속 개발하는 건 자꾸 지금 우리는 북한만을 상대로 한 방어무기 체계가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향후 복잡 다변하게 변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다면 맞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LAMD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에이서 레이더 개발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이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이스라엘 기술로. 네네. 미국이 그렇게 최첨단 기술을 넘기지 않습니다. 걔네 미국이 최후 방국 어디겠어요? 영국이죠. 네, 네, 그렇죠. 최후 방국은 영국이죠. 영국 다음에 캐나다, 호주가 서로 비슷할 거고. 네.
캐나다, 호주에 넘기는 수준의 반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 일본에게 넘기는 기술 수준의 반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쨌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에이서 레이더는 뭐 대포병 레이더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해상, 네. 항공 다 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KF-X, KF-21 보람에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서 레이더 개발을 위해서라도 LAMD는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개발이 끝났다고 와 신난다. 우리 그 수도권 전체 이걸 다 깔아보자. 우리 국방 예산 얼마요? 지금 500억 달러 쓰지 시원하게 1,000억 늘리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지스함 건조 그 6척 더 하기로 했잖아. 그거 다 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네. 그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 잠수함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장님? 몰라요. 거기에 수직 발사관이 들어가잖아요. 아. 초기형은 6셀, 6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현무포를 6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후기형은 10발 들어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핵무기는 없지만 네. 현무포 같은 경우에는 TNT 탄두 무게가 2톤까지 나가요. 네. 2톤짜리 하나면은 폭발력 전술핵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거의 그 정도겠네요. 그러니까 일개 기갑 대대 정도는 그대로 증발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걸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지금 우리가 몇 척 없거든요. 네. 우리가 이거를 9척 정도를 만들었다 치면 3척은 교육훈련이나 수리,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거 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3척은 교육훈련 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쳐요. 네. 나머지 3척은 작전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해, 남해, 서해에 항상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적국들이나 가상 적국들에게 얼마나 심리적 위압감이 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 우리는 핵무기 없고 우리는 그런 거 항공모함도 없지만 니네 이러면 니네 주요 도시에 군사시설에 우리 현무포 8발 날리고 온다.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엄청난 이 억지력으로 그쵸. 작용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면은 지금 LAMD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거 개발 빨리빨리 근데 빨리 설치하자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의 10분의 1만이라도 북한 핵에 대비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 체계인 잠수함, 그 현무포, 네. 현무5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한 마리 밀떡의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아니 뭐 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당연히 효용이 있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최적점을 찾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그 최적점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계속 그 연상이 되는 게 이런 무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연상이 되는 게 레이건이랑 고르바초프가 80대 후반에 레이캬비크 네. 회담을 하거든요. 군축 회담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의 군축이 둘 사이 다 동의가 돼요. 됐죠. 예. 다들 뭐 핵무기 이게 늘어나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 그러니까. 예. 2,000발 있으면 덜 무섭고 3,000발 있으면 더 무섭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정도 이거의 10분의 1만 해서도 서로 상대방 국가는 다 전멸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군축을 시작하자. 양국이 특히 이제 소련 입장, 고르바초프 입장에서 몸이 달아가지고 다 동의를 해줘요. 딱 하나 미국한테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줘야 된다 하는데 끝까지 레이건이 안 된다고 했던 게 스타워즈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것만큼은 레이건도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포기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토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SDI는 하나만한 계획이긴 했지만. 예, 근데 뭐 사실 거기서 나온 기술로 가지고 지금 이제 사드까지 온 거긴 하니까 그렇죠. 계속 하긴 했었고 그 압박이 사실 소련의 군비 경쟁을 갖다가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소련도 결국 그걸로 인한 부담감으로 결국 지발에 지가 이제 넘어지는 결과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랬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핵무기를 줄이자. 그까지는 다들 동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약점이 뭐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소련 너네들이 약점이 뭐야? 소련 너네들 입장에서는 딴 거는 다 우리가 동의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 싸움을 벌이자. 이거는 너네도 못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로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거고 이건 미국이 절대로 포기를 안 했었었죠. 네.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무기가 더 우수해보다도 더 근저에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최강의 공격점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고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지정학적인 위험들이 계속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에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최적점
제일 옵티마이제이션 된 거가 그렇죠. 무엇인가? 우리는 큰 게 좀 여러 개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너무 많아? 네, 3면이 바다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몬스터존이란 말 쓰잖아요. 정말 하나같이 다 몬스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세계 국방력 순위하면은 6에서 7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국방비도 그 정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 2위, 3위, 5위 그러니까요. 예. 다 있어요. 북한이랑 맞대고 있긴 하지만서도 우리 러시아랑도 국경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LAMD 개발은 계속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너무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또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자체로는 중국을 막을 효과적 방법이 없으니 이미 실패했죠. 쿼드. 뭐 인도는 이미 떨어 나갔으니까. 예. 그래서 더욱더 한국, 미국, 일본, 동아시아 지역 방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민주당 정부가 됐건 공화당 정부가 됐건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건 누가 됐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더욱더 우리에게 군사 지출을 강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독자적 기술을 많이 가지고 강군을 육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이건 있어요. 아까 최적화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이공계니까 이공계적 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정말 좋은 조립 PC를 만들기 위해서 LAMD를 많이 깔자는 얘기는 CPU고 그 CPU가 하드고 난 잘 모르겠고 난 램만 무지하게 많이 찍을 거야 라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파워 서플라이도 좋은 걸 써야 되고 CPU도 좋은 거 써야 되고 GPU도 좋은 거 써야 되잖아요. 난 몰라. 램만 계속 꽂을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되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북한의 군사력이 있으니까 이쪽 동네에 거의 최적화된 걸 만들어야 되겠죠. 뭐 그거는 날아오는 미사일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특수작전부대 뭐 이런 게가 있을 수도 있고 드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개에 다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제일 적게 먹힌다고. 네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현대사는 한 말은 아니고 고대 로마가 제국 제정시대 때 한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 고대 로마가 제정시대 때 전 지중해와 영국 북부까지 그리고 유럽 중원을 다 아프리카 일대를 다 제패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때 로마의 정규군이 100만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100만이 뭐야? 100만 원? 예, 50만도 안 넘었었어요.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였는데도 네.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던 로마도 야 이거 우리 군단병 보내서 6개월 1년 동안 전쟁하느니 돈으로 평화할 수 있으면 쟤네 돈 주고 대충 평화하자 그러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갈등을 최소화해서 안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국방비를 아끼자는 얘기 아닙니다. 다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로마 예와 똑같은 게 사실 송나라 예거든요. 송나라도 마찬가지로 근데 송나라는 너무 군사가 허약하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허약했죠. 그래서 이제 양면 전쟁인 거죠. 양면전인 거죠. 일단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사고 돈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너무 허약한 애들로 보지 마라고 하는 강력한 한방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 답 나왔네요. 로마와 송 네. 둘 다 고대와 중세의 강력한 국가들이었으니까 로마는 성공했고 송이 실패한 거. 로마도 돈으로 평화를 샀고 송나라도 돈으로 평화를 샀는데 네. 로마에는 강력한 군단병이 있었고 맞습니다. 송나라에는 없었다. 예, 송나라는 무려 80만 상비군을 운영을 했었어요. 야, 송나라도 대단. 근데 그 동굴은 왜 이렇게 허약했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를 갈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송나라의 문치 때문에 약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안 되죠. 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은 제일 중요한 딱 하나만 얘기를 해봐. 네. 그러면 전략적 요충지를 미리 뺏긴 탓이 제일 큽니다. 아, 북쪽 영토를 뺏긴 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연운 16주라고 그쵸. 불리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북경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북경을 고란이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성을 뺏겼던 게 예, 말레장성을 뺏긴 게 가장 큰. 예, 장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군사 요충지가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부터는 지리적 이점을 전혀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냥 순수하게 군사력만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송이 그래서 군사력을 등한시했냐? 전혀 아니고요. 당시 송나라는 세계 최대 부국이었는데 그 부국의 국가 예산의 70%를 국방비에 쏟아부었습니다. 70%의 북한입니까? 정말로 그때 당시로서는
있는 예산을 전부 상비군에 다 야, 쏟아부었는데 북한도 군사비 70%안 쓸 것 같은데. 정말 좀 믿기지가 않는 수치죠. 네.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게 두 역사 덕후가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시대와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그 테서렉트 느낌도 있고요. 어쩌다 이까지 가게 됐는데 속날에 아닙니다. 나겠는데 저희 하승 소장님 다음 주부터는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할까요? 지금 또 사실은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사실 제일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 게 그리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중국 대만 문제입니다. 아, 바로 중국 대만으로 가시나요? 중국 대만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문제는 안 벌어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서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미 많이 진행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만 문제만큼 우리한테 치명적인 게 없고 없죠. 절대 없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서도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100% 같이 말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만에 비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적어도 두 나라, 많게는 5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망하는 두 나라 중에 제일 확실한 거는 한국과 일본이에요. 이 문제는 일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돌아가는 상황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최대한 네. 좀 넓게 한번 봐보자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네, 다음 주는 설날 연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당 덕후가 설날 특집을 이어갈 건데요. 네. 좀 이상하죠. 1년 내내 1월 한 달 내내 신년 특집이라고 하더만 설날 왔다고 설날 특집. 그래서 네. 하승조 소장님은 그로부터 2주 뒤에 네. 설날 특집을 2주 동안 지속할 거거든요. 네. 꿈을 쫓는 이색제업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해서 뮤지컬 배우와 쇼호스트를 모시고 2주 동안 진행할 거고 아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당 덕후는 뮤지컬 배우와 쇼호스트를 모실 거고요. 네. 다음 주는 그 첫 번째 시간 뮤지컬 배우입니다. 뮤지컬 배우 라이언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승조 소장님과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